며느리가 준 생일 선물을 저는 그대로 사돈의 생일잔치에 들고 갔습니다. 제 65번째 생일날 받은 그 모욕을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지요. 제 생일날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주방 세제와 행주 세트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짜리 준비해놨어. 제 평생의 헌신이 행주값으로 매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돈의 호텔 생일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로요. 화려한 호텔 파티장.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보라색 쇼핑백을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65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동탄호수공원의 한정식집 소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 사실 마음이 조금은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성훈이까지 모두 자리에 앉자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도 뭐려? 어머니 생신이신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제게 작은 보라색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걸로도 충분한데. 저는 정말 괜찮다는 마음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거들더군요. 에이, 어머니. 그래도 생신인데 받으셔야죠. 수진이가 어머니 생각해서 고심해서 고른 거예요. 얼른 풀어보세요. 그 말에 저는 고맙다고 하며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여는 순간 제 손끝에서부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대형마트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주방세제 한 통과 척 보기에도 저렴해 보이는 알록달록한 행주 3개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이게 제 65생일 선물이라니요? 제 평생의 노고와 헌신을 고작 설거지거리로나 취급하는 듯한 그 무심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경련하려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머나, 아주 실용적인 걸로 준비했구나. 고맙다, 아가. 살림에 요긴하게 잘 쓸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해맑은 얼굴로 남편인 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여보, 깜빡할 뻔했네. 2주 뒤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어제 백화점 가서 상품권 50만 원짜리 미리 끊어놨어. 엄마는 역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최고라고 하시잖아. 그 한마디에 정갈하게 차려진 12첩 반상은 제 눈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었죠. 정숙 씨, 왜 안 먹어? 갈비찜 다 식겠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일 선물은 행주 세트, 사돈의 생일 선물은 상품권 50만 원. 제 존재의 값어치가 바로 그 식탁 위에서 소리내어 매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정식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동탄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운전하던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다 헛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음식은 괜찮았지? 갈비찜이 제법 먹을 만하더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까부터 통 먹지도 않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
괜히 아들 녀석 말 듣고 그런 데 갔나? 그냥 뜨끈한 칼국수나 먹을 걸 그랬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제 마음이 찢어진 게 맛없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저 무심함에 가슴이 쳤습니다. 이 모멸감을,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이 심정을 저 사람에게 설명한들 과연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선물 하나에 삐쳤다고 타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드니 기력이 딸리나 봐요. 저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모든 대화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까지도 그 참담한 기분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내 아들 성훈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 희망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나 뒤늦게라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주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명랑했습니다. 성훈이구나. 그래, 잘 잤다. 다행이네요. 어제 식사 좋았죠?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 좋았지.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있던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 엄마가 고른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실용적인 게 최고래요. 어머니 살림에 보탬될 거라고 일부러 골랐다는데 역시 센스가 있죠? 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며느리의 편에 서서 그녀의 센스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모욕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내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아주 마음에 든다. 내 아내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정말요? 다행이다. 알았어요,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기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난 그날 밤, 저는 정말이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제 정신은 너무나도 또렷했지요. 어둠 속에서 화장대 위에 놓인 보라색 쇼핑백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고작 선물 하나 때문에 너무 속 좁게 군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늙어서 며느리가 준 선물에 삐쳤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로 50만 원짜리 상품권이 탐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분하고 억울했던 것은 제 평생의 세월이, 제 모든 헌신이 고작 주방세제와 행주 몇 장의 가치로 평가절하 당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제 젊은 날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군요. 수원 지동시장 한 구석 광교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멸치 육수를 내고 하루 종일 뜨거운 기름 앞에서 튀김을 튀겨내던 제 얼굴이요. 겨울에도 찬물에 설거지하느라 늘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던 제 손 아들. 성훈이 학원비 한번 밀리지 않으려고
정작 제 옷 한 벌은 사입지 못해 늘 음식 냄새가 배어있던 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손으로 저는 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옷에 밴 음식 냄새로 저는 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을 제 아들이 데려온 저 아이는, 며느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세월에 대한 아주 작은 존중도 없이 그저 살림에 보탬되는 실용적인 것이라며 제 삶을 부엌 한 구석에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땀과 눈물로 얼룩진 젊은 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분으로 뒤척이다 보니 어느 순간 가슴을 태우던 뜨거운 분노가 차갑게 식어내리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도 명확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받기만 하는 늙은이로 남지는 않겠다. 나도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그 아이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겠다. 밤새 울분으로 잠 못 이루던 제가 다음 날 아침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일어났어? 얼굴이 괜찮아 보이네. 어젠 밥도 제대로 안 먹더니.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을 설쳤더니 오히려 정신이 맑네요. 어서 아침 드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분한 마음에 처박아 두었던 옷장 문을 열었지요. 구석에 쑤셔 넣어져 있던 보라색 쇼핑백을 저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 위에 쇼핑백의 내용물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대형마트 로고가 박힌 주방세제 한 통, 알록달록한 행주 3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을 모욕하던 이 물건들이 이제는 제 자존심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른 행주를 가져와 주방세제 병에 묻은 먼지를 성의껏 닦아냈습니다. 구겨져 있던 행주 비닐 포장도 손으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는 것처럼요. 그리고 처음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저는 내용물을 다시 보라색 쇼핑백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구겨졌던 손잡이 부분까지 쫙 펴서 방금 가게에서 사온 새 것처럼 만들었지요. 저는 그 쇼핑백을 거실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니, 어쩌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지막이 을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아가야. 내가 나에게 실용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예의라는 걸 가르쳐 줄 차례다. 평생 잊지 못할 방법으로 말이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지 며칠이 지난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돈어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를 준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예요, 은혜예요. 잘 지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맑고 명랑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저는 제 안의 차가운 분노를 숨기고 가면을 썼습니다. 사돈은 제 안부 인사에 기분 좋게 화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난번 생신 식사 아주 즐거우셨다고요. 저희 애가 신경 써서 장소 예약했다는데
마음에 드셨다니 제가 다행이네요. 그럼요, 사돈어른.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따님 덕분에 입이 호강했지요. 음식도 정갈하고 창밖 풍경도 어찌나 좋던지요. 그리고 선물은 또 어떻고요. 제가 정말 감동했잖아요. 저는 일부러 선물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제 칭찬에 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희 수진이가 뭘 좀 아는 모양이네요. 뭘 준비했기에 사부인께서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지 제가 딱 필요했던 물건이었어요. 살림하는 사람한테는 반짝이는 것보다 이렇게 실용적인 게 최고라고 하더니 어찌나 센스가 있는지요. 사돈어른께서 따님을 참 야무지게 잘 키우셨어요. 제가 아주 복이 많습니다. 제 말에 사돈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듯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 별 말씀을요. 좋게 봐주시니 제가 다 감사하네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사부인.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사돈의 그 순진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2주 뒤를 생각했습니다. 제 칭찬이 진짜인 줄 아는 저 사람을 저는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그래요. 내 계획의 첫 단계는 이로써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제 마음속 시퍼런 칼날을 아직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사돈과 통화를 하고 며칠이 지난 햇살 좋은 점심나절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서 까똑하고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왔나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요.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화사한 꽃 배경으로 장식된 모바일 초대장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김은혜 여사님의 65번째 생신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귀한 걸음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 박성훈, 며느리 최수진 올림. 저는 숨을 죽이고 초대장의 상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장소 팰리스 호텔 분당, 로즈우드 볼룸. 일시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 팰리스 호텔 로즈우드 볼룸. 그 글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 생일은 동네 호숫가 한정식집, 사돈의 생일은 분당 특급 호텔 볼룸이라 참 공평하기도 하지요. 저는 마침 거실로 나오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사돈댁에서 초대장이 왔네요. 남편은 안경을 고쳤으며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팰리스 호텔? 으리으리하게도 하네.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다 하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수진이가 어머니를 참 위하나 봐요. 장소부터가 다르네요. 그러자 남편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이야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래서 갈 거지? 저는 남편의 물음에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 하단에 있는 참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쓴 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가야지요. 가고 말고요. 화려한 호텔, 수많은 하객들 그곳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최고의 무대이자 그 아이에게는 가장 혹독한 심판의 자리가 될 테니까요. 사돈의 생일 잔치를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들 성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훈아. 웬일이냐, 이 시간에.
밥은 먹었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니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는 거요. 장모님 생신. 그래, 장모님 생신. 왜 그러니? 제가 재촉하듯 묻자 아들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아들에게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비참하고 서러운 말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 오셔서요. 그냥 즐겁게 식사만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제 말은 혹시라도 아버지랑 다투시거나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수진이가요. 어머니랑 자기네 친척들 만나는 것 때문에 며칠 전부터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가 실수라도 하실까봐. 실수라도 하실까봐. 그 말이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받은 상처와 모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며느리의 입장과 사돈댁의 체면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의 눈에 저는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골칫덩어리였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이 오히려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네. 아, 정말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내 장모님 생신인데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하마. 끊는다. 저는 아들의 변명이 더 이어지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망설임마저 완전히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성훈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른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내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드시 증명해 보이마. 드디어 사돈의 생일잔치가 있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지난날들과 달리 저는 그날 아침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제 차분한 모습에 남편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평소보다 얼굴이 핀 것 같네. 네,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사돈어른 생신이시니 우리도 기분 좋게 가야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미소의 의미를 남편은 알 턱이 없었지요. 오후가 되자 저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준비하게? 저녁 6시까지 아직 멀었는데 미용실 좀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뵙는 사돈댁 친척분들인데 초라하게 보일 순 없지요. 에휴, 여자들은 피곤하게 살아. 알았소. 너무 늦지나 말게. 남편의 핀잔을 뒤로하고 저는 동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고 가장 아끼던 고상한 빛깔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초라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쓸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한쪽에 놓아두었던 보라색 쇼핑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그건 또 뭐야? 웬 마트 봉투? 저는 희미하고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께 드릴 선물이에요. 선물을 저런 데다 담아가나 하여튼 늦겠다. 갑시다. 저는 남편의 말에 더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들린 쇼핑백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제게는 그 안에 담긴 결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이제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팰리스 호텔 볼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에서는 향긋한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웃고 떠드는 그 찬란한 풍경 속에서 제 남편과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지요. 남편이 제 옆에서 나지막이 투덜거렸습니다. 어이구, 사람 많네. 무슨 결혼식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괜히 왔나 봐. 저희는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저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아이고, 길이 막히진 않았어요? 수진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주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모,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고모부 더 멋있어지셨네. 그 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얼굴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 뒤를 제 아들 성훈이는 어색한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를 데리고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사돈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시부모님 오셨어. 사돈은 저희를 보고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사돈어른. 오셨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부인.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희는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빛나는 그곳에서 저와 제 남편은 완벽하게 이질적인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 보라색 쇼핑백은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못하는 저의 초라한 신분증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늘 이곳의 손님이 아니라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으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은혜 여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2단 케이크가 들어오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사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지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제게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한 따님 최수진님과 듬직한 사위 박성훈님의 선물 증정 및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화사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이끌고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애의 손에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환갑 때보다 더 고우면 어떡해? 생신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이거 별건 아니지만 사고 싶은 거 다 사. 사돈은 쇼핑백에서 상품권이 든 봉투를 꺼내 보이며 한박 웃음을 지었고 주변에서는 어머 상품권이네. 역시 딸이 최고야. 하는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역시 따님이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위의 어머님이시자 오늘 잔치의 귀한 손님이신 존경하는 박정숙 사부인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이었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발치에 놓아두었던 보라색 쇼핑백을 드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장내에 아주 미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 손에 들린 작고 초라한 마트 쇼핑백의 의아함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롱을 담아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 초라한 봉투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래요.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사회자가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호텔 볼룸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모든 시선이 오직 저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보라색 쇼핑백에 모든 눈이 꽂혀 있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저게 도대체 뭘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저런 자리에서 저런 걸 들고 오다니 하는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애는 입술에 걸어둔 미소는 그대로인 채 얼굴 전체가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를 향해 어머니, 제발요. 여기서 그걸 꺼내시면 안 돼요라고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제 아들 성훈이는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넥타이 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은 사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정적과 제 아들 내외의 이상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얼굴들을 제 눈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며느리의 공포도, 아들의 체념도, 사돈의 의욕도, 그 어떤 것도 제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의 무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서는 땀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상석에 앉은 사돈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한 하객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사돈 어른의 65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중한 인사를 건넨 후 저는 객석에 앉아 있는 제 며느리 수진이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지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 며느리가 제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말에 장내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살림의 보탬이 되는 실용적인 선물이야말로 요즘 시대의 진정한 센스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구시대 사람이라 그런 깊은 뜻을 미처 몰랐지 뭡니까? 제 말이 끝나자 몇몇 테이블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라색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가 참으로 기특한 것은 어른에 따라 그 센스를 달리 발휘할 줄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게는 실용의 가치를 가르쳐 주더니 친정 어머니께는 격식을 차린 줄 아는 우리 며느리의 그 배려 깊은 마음에 제가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이제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사돈어른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며느리가 제게 가르쳐 준 그 센스를 담아 이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 말에는 뼈가 있었고 그 칼끝은 정확히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이제 이 선물을 공개하기 위해 보라색 쇼핑백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보라색 쇼핑백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먼저 알록달록한 행주 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닐 포장에 들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잠시 들어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커다란 대형마트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주방세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물건을 들고 상석에 앉은 사돈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가르쳐 준 그 센스가 담긴 선물을 사돈 앞에 하얀 테이블보 위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상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 장내의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과 테이블 위의 주방 세제와 잿빛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주방 세제 아니야? 세상에 일부러 저러는 거 맞지? 아까 그 말 뜻이 그거였구나. 딸이 시어머니한테 행주 사줬나 봐.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네. 와, 보통 아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팰리스 호텔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대형마트 로고가 박힌 주방세제는 그 어느 보석보다도 더 기괴하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선물이 공개되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저는 조용히 제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사하게 화장했던 그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하얀 얼굴이 이내 잿빛으로 변해가더군요. 그 얼굴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는 분노와 이제 나는 끝장이야 하는 수치심, 그리고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밑으로 두 손을 꽉 쥔 채 가만히 앉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제 아들 성훈이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제 어머니가 받은 모욕을 외면한 아들, 제 아내의 허물을 막지 못한 남편. 그 모든 부끄러움이 제 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상석에 앉은 사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돈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자기 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설의 의미와 잿빛이 된 딸의 얼굴, 그리고 주변의 수군거림이 하나로 맞춰지자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몸을 기울여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수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똑바로 말해.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분 시어머니 생신 때 내가 정말 저걸 선물이라고 드렸어? 사돈의 서늘한 추궁에 며느리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돈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창피함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이제 파도처럼 커져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눈물과 사돈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하객들의 소란을 저는 잠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는 이 순간 말입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마이크를 제자리에 딸깍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주변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지요. 저는 상석에 앉은 사돈을 향해 이 파티의 주인공에 대한 예의를 다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가장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럼 맛있게 드시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 인사를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무어라 수습하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갑시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제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이끌고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을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 등 뒤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걸음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으로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65년 묵은 체증이 그날 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저희 차에 오르기까지 남편은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한참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에야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대체 오늘 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 생일 잔치에 가서 그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당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당한 것이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덕분에 우리 성훈이 얼굴은 뭐가 돼. 앞으로 사돈댁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고 제가 거실불을 켜기가 무섭게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나 마나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격앙된 고함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 얼굴에 그렇게 똥칠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아세요? 장모님은 혈압 오르셔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수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네. 저는 아들의 그 서슬 퍼런 절규를 귀에 대고 쏟아내는 그 모든 원망을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던 아들이 숨이 찼는지 거친 숨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지요. 성훈아. 왜요? 나는 그저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었을 뿐이다. 제 차분한 한마디에 아들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세요? 잘 들어라. 너희가 내게 그 선물을 주었을 땐 며느리의 지혜로운 센스였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희 장모에게 드리니 이제는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이 되더냐? 같은 물건인데 받는 사람이 나일 때와 내 장모일 때 그렇게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니? 제 논리적인 반문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고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그렇게 끝나고 그날 밤과 다음 날 낮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지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이제 곧 아들 내외가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겁니다.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아마도 며느리가 제게 용서를 빌러왔나 보다 그렇게 짐작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화려한 한복과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지치고 수척한 모습으로요. 저는 순간 그녀가 저와 싸우러 혹은 제게 따지러 왔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사돈 어른? 여기까지는. 제 쌀쌀맞은 말투에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더군요. 그리고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부인.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서 하시지요. 제가 문을 막아서듯 버티고 서서 말하자 사돈은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기 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이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망가진 얼굴로 찾아온 사돈을 차마 문전박대할 수는 없더군요. 들어오세요. 저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 사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돈의 입에서 나오게 될 이야기가 제 복수국의 모든 판을 뒤엎어버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돈에게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찻잔을 받아들 생각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흐흑흐흑. 한참을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사돈이 겨우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다 제 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똑똑히 해보세요.
사돈어른. 저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사돈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내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진이가 사부인 아들 몰래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네, 주식이라니요? 처음엔 돈을 좀 버는 것 같더니 욕심을 부리다가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여기저기서 빚까지 끌어다 썼답니다.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돈의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 생일잔치도 친척들 보기 창피해서 제발 취소하자고 했는데 수진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서 억지로 연 겁니다. 그럼 그 상품권은? 그 상품권도 사실은 제게 주려고 산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꿔서 급한 빚 막으려고 했던 거랍니다. 그런데 사부인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사부인께 드린 그 선물은 정말 수중에 돈이 단 한 푼도 없어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부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복수심이 순식간에 어지러운 충격과 혼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돈은 결국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 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흑흑.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인이라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사돈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통쾌했던 복수극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아들 내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께서 급히 오라고 하셔서. 아들 성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다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고 있어? 며느리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바닥에 있던 사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딸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최수진, 너 이 못난 거사. 내가 저지른 짓, 내 시어머니께 내가 눈물로 다 말씀드렸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다고.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내 서방님한테도 내가 저지른 짓 똑똑히 다 고백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어. 당장. 사돈의 그 서슬 퍼런 외침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 아이도 깨달은 것이지요. 여보,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며느리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얼굴로 아내와 장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수진아, 일어나서 제대로 말해봐. 무슨 빚? 장모님,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 대신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아내의 빚과 거짓말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작은 거실에서 한 가족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
망연자실한 아들, 그리고 딸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돈. 제 작은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복수심과 통쾌함 같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대신 이 위태로운 아이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거실에 있던 세 사람 모두 울음과 당황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아들 내외 앞에 찻상 위에 그 주머니를 올려놓았지요. 주머니 안에서 제가 꺼낸 것은 빛바랜 낡은 통장 하나와 누렇게 변한 땅 문서였습니다. 제 아들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거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사돈마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저희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부인 아니, 어떻게 저희 때문에 평생 모으신 돈을. 사돈마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다. 내 아들의 가정이, 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이 어미가 되어서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저는 그저 어른으로서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통쾌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어쩌면 그때부터가 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세 사람은 그저 찻상 위의 낡은 통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아들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아,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듣거라. 그 돈은 너희에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제 단호한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도 들지 못하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 너도 잘 듣거라. 이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어머니, 너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은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아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숨겼던 그 비겁한 거짓말이고 내 젊은 날의 고생을 하찮게 여겼던 그 오만함이며 무엇보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가족이라는 믿음을 저버린 그 무거운 책임이다. 그 빚을 너희는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며느리는 대답 대신 더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 성훈이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성훈아, 내 어머니, 너는 내 어미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는 것도 내 아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것이 이 집의 가장으로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뼈저리게 반성하거라. 제 말은 꾸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든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제 마지막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먼저인지 관계 회복이 먼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서로를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두 아이는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제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얼굴에는 죄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손 씻고 밥 먹자. 식탁에는 화려한 반찬 대신 제가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거실을 채웠지요. 저는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찌개 좀 더 먹어라. 수진이 너도. 네, 어머니. 두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수진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저 아이가 뭘 하려나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밥솥에서 가푼 뜨거운 밥을 새로 담아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더 드세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저는 순간 울컥하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밥그릇에 신경 쓴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식사가 끝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치우려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가만히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릇들을 챙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설거지를 시작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제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서툰 손길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네 식구는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가족으로서의 밥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서툴렀던 저녁 식사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돈으로 급한 빚을 정리하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며느리의 SNS도 조용해졌고 주말마다 외식을 하던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지요. 어느 날엔가는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제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일하는 거 싫으세요? 아니다. 내 땀으로 번 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돈이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하거라. 제 격려에 며느리는 한참이나 아무 말 못하고 수화기 너머로 작은 훌쩍임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트 일이 고됐는지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머뭇거리더군요. 왜 그러니? 할 말 있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제게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요. 이게 뭐냐? 지난달에 일해서 받은 제 첫 월급이에요.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액수는 너무 적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꼭 어머니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받아주세요, 어머니. 저는 쭈뼛거리며 제게 낡은 봉투를 내미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빚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폐 몇 장에서 저는 그 아이가 마트 계산대에 서서 수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을 시간과 땀 흘려 잃었을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돈의 무게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품에 넣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곱기만 하던 그 손이 이제는 마트 일로 조금 거칠어져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손의 온기 하나가 더 큰 위로와 용서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5월이 되었습니다. 제 66번째 생일날이었지요. 작년에 그 소란스러웠던 생일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외식 대신 저희 집 부엌에서는 아침부터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진아, 미역국 간 좀 볼래? 엄마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네, 여보.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잡채 거의 다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제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허허,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올해는 집에서 임금님 수라상을 다 받아보네. 마침내 며느리가 직접 차린 진수성찬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처럼 제 앞에 수줍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손에는 보라색 쇼핑백이 아닌 정갈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생신 선물이에요.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니? 너희가 이렇게 와서 밥 한 끼 차려준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인데. 제가 손사래를 치자 옆에 있던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남색 실로 정성스럽게 뜬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자 그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행주를 드렸던 제 부끄러운 손으로 이번 겨울 따뜻하시라고 밤새 목도리를 떠봤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정말 죄송했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에 제 아들 성훈이도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목도리를 손에 들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그 목도리를 제 목에 둘렀습니다. 목도리에서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 깊숙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을, 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66번째 생일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이제는 제법 바람이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주말은 당연히 저희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트 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면 의뢰 장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저녁엔 따끈하게 두부전골 해 먹어요.
아이고, 수진아. 힘들 텐데 뭘 또 장까지 봐왔니? 그냥 몸만 오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옆에서 같이 요리하는 게 재밌는걸요. 그리고 저 이제 계산대 일도 손에 익어서 괜찮아요. 며느리는 이제 제 부엌에서 스스럼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든든한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무언가 뚝딱거립니다. 엄마, 여기 찬장문이 삐걱거려서 제가 기름칠 좀 했어요. 이제 소리 안 나죠? 허허, 우리 아들 다 컸네. 이제 집안일도 다 챙기고. 저는 얼마 전 옷걸이에 걸어둔 남색 목도리를 꺼내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목에 둘러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목도리 하시니까 너무 고우세요. 올겨울 내내 하고 다니세요. 그 따뜻한 목도리만큼이나 이제 저희 가족의 시간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그 위기는 어쩌면 행주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시간들이 골마 터진 것이겠지요. 저는 그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제 복수는 길을 잃었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그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시간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제 낡은 통장이 아이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었고 며느리의 서툰 뜨개질은 제게 세상 가장 따뜻한 진심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처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